반갑습니다. 제 얘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능정보 사회라는 조를 가지고 비교적 활발하게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이 사회들을 전망하고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담론 자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담론 자체에는 그 미래에 대한 혹은 그 미래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우리의 지금의 아이디어 혹은 관점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런 전제, 관점 같은 것들을 짚어야 실제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서 현재의 담론을 조금 단순하게 아마 정리하고 짚기는 하겠지만 먼저 짚고 그런 담론의 문제를 고쳐가는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런 모색을 두 번째 간단하게 해보겠고요. 그런 모색의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떤 혁신의 방향을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전히 추상적이고 여전히 개괄적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교육 혁신의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그 대안들이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지능정보사회라는 말 혹은 조어, 미래 전망을 교육에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의 초점은 아마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 계속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셨을 것이고 바로 이 세션에서 앞에서 우리 안 교수님께서도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담론의 초점은 지능정보사회가 상당히 위협적이다. 미래의 어떤 사회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염세적인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걸 기계의 시대라고 얘기하건 자동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건 로봇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건 간에 실제로 이런 위협적인 전망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소수는 매우 부자가 될 것이고 양극화가 될 것이고 사회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혹은 실업 이것에 관련된 어떤 빈곤 등등의 문제를 겪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신과 같은 클래스로 격상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예에 불과한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전망들입니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서 교육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할 때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바꿔 말하면 로봇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등의 얘기들이 아마 이런 전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하지만 전국인 그런 전망의 포인트는 이른바 소프트웨어의 교육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인지도 사실 불명확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의 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들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얻게 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게 AR이 됐건 VR이 됐건 무기 됐건 어떤 네트워크가 됐건 간에 우리의 교육 효과 혹은 학교 효과를 매우 크게 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펼치죠. 이것의 구체적인 사례로 실제로 우리의 교육의 장면이나 맥락 같은 것들이 온라인과 페이스 투 페이스의 이런 어떤 기술 같은 것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상당히 혼재하고 섞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지 어떻게 적절한 균형으로 조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꾸며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혹은 교육 정책들을 가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초점의 담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적인 혹은 성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위협적인 전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볼 만하고 이른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이 이런 사회 문제에
해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가 아닌가 싶은데, 이른바 옥스퍼드 대학의 선생들이 2010년 현재로 미국의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할 때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 내에 어느 정도가 사라질 것인가, 어느 정도가 컴퓨터화 되면서 대체될 것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47%의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거 보면 대체로 색깔이 빨간 톤들인데 대체로 루틴의 일들이고 컴퓨터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일들이 대체로 사라지게 되고, 왼쪽에 그나마 조금 더 유지될 것 같은 게 약간 블루 톤들이죠. 대체로 이것들이 매니지먼트니 비즈니스니 혹은 과학기술의 어떤 비교적 첨단적인 어떤 지식 기능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덜 컴퓨터화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쪽의 능력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교육과 관련시켜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위협적인 것일까? 비교적 상징적으로 쿼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죠. 세계 경제 포럼을 주재하고 있는 클라우스 슈바브라는 양반께서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짤막한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 마지막 문단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걱정할 위협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나름이고, 실제로 어쩌면 우리가 1세기 전부터 얘기해왔던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되는 유토피아에 이르고 문화적인 르네상스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동의 종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프킨도 역시 노동의 종말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근력을 쓰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시대가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역시 이분도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앞으로 오는 시대가 어떤 사형 선고의 주문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유토피아의 시작일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프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정부나 시장에 맡겨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이른바 제3섹터를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른다면 조금 더 사회적인 서비스 지향에 혹은 북유럽 지향에 우리 정책들을 가져간다면 결코 우리가 비관하거나 염세적일 이유만은 없겠다는 제안을 리프킨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지능정부 사회가 상당히 공포스럽게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공포스럽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혹은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앞에서 10분 전이라는 팻말을 보이는 바람에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결국 이 준비라는 것은 오늘 어떤 인식,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정책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일 텐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교육적으로 잘 풀어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하나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은 미래를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가 할 때, 사실 앞에서 우리 앞에 세션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실제로 미래부 국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바뀌는 문제는 곧 교육이 바뀌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교육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특정한 수단으로 겨냥시켜서 교육을 작동시킬 때 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 그 자체로 초연하게 돌아갈 수 있게 놔둘 때 그 힘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의 경우에 오히려 교육은 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교육을 수단으로만 우리가 고려를 할 때는 사실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개인이 교육받고 잘 되면 되는 것처럼 돼서, 사실은 사회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경우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들의 부분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조치를 취할 이런 정책적인 노력과 시도를 약화시켜서 오히려 교육의 핑계를 댈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교육은 동네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세계에서 맨 꼴찌라고 지금 IMD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교육에 대한 불만이죠. 교육이 어떤 수단적인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꼴찌가 되고 있는데, 결국 IMD의 대학 교육에 대한 평가는 이른바 기업인들에 대해서 대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의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불만들이 바로 이런 교육화, 사회 문제의 교육화의 한 편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계속 갖고 가다 보면 교육이 정작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변에 밀리고 수단적으로 동원되면서 교육은 교육답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교과를 강화할,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과로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를 정보 교과를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필수화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들어왔는데, 결국 소프트웨어를 잘한다든가 뭐 다른 일반적인 것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력을 갖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고, 창의적인 것이고, 이것들은 특정한 기능 기술을 장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책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들을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런 비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면 결국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정책들을 끌어가야 될까 할 때, 사실은 과거 수십 년, 반세기 이상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육을 스스로 꾸리기 시작했을 때 사실 계속 교육 혁신을 얘기해 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 문제는 계속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불과하다, 암기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문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전인 교육에 실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이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이 우리의 아마 개혁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수능과 EBS 문제들을 푸는데 하고, 실제로 점수는 세계 정상이 되지만 그 교과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고, 실제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말 공부에 뭐 클래스 들어가면 자는 학생들이 많고, 분노에 찬 학생들이 많고, 부모와 교사들은 충돌하고, 또 교사들도 상당히 원자화돼서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는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해야 된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정말 학생들이 내적으로 흥미를 갖고 동기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야말로 사고력과 창의성 개발, 이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고력과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전인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결코 미래 사회를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능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달라진 만큼 그것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읽고 쓰고 셈하기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문해, 리터러시라고 그러는데, 아마 미래 지능정보 사회에서 리터러시는 조금 다르겠죠. 그 사회의 삶의 문화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장착시켜야 된다는 것.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문화 르네상스를 기대한다면 그 르네상스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지역 수준에 상당히 편협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인류 공동체적으로 살아남을 길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구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뭐 인성교육이라면 인성교육이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 같은 것들은 뭐
흔히 정부에서 할 때 잘 쓰는 용어들이라서 한번 써봤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대안들을 간단하게만 보면 뭐 어떤 시대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좀 본다면 일단 유아교육 부분에서는 사실 유아교육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 뭐 성장하면서 하게 되는 어떤 학습의 준비라든가 혹은 앞으로 있을 가능성 있는 그 양극화를 어떤 양극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사실은 가능하면 조기에 이런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 공적으로 이 유아 교육과 보육에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이런 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통합적이라고 보면 지금 보육인이 교육인이 하고 나뉘어서 아웅다웅하는 이런 상황들은 지양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학교교육 부문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개개인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이렇다 보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학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연화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 있는 것들 우리 학교 교육은 사실상 대입 경쟁을 관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우리가 받은 학습에 대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 학교 생활 기록부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수능 점수가 남았을지 모르죠. 이것으로 집약될 수 있는 양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학교생활 기록부와 수능이 우리 학교의 교육을 완전히 쥐고 있다면 실제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교마다 상당히 활발하게 어떤 그 동네의 혹은 개별 특성들을 배려하는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결국 이 그리드를 이 틀을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취업교육 같은 것, 직업교육 같은 것은 정말 특정한 기능 기술을 장착시키는 데 주력하지만 어쩌면 조금 더 일반적인 교육, 학과 공부를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이 더 우선이고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고등교육은 대체로 자율화해 나가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평생은 결국 일과 공부, 학습이 사실은 크게 구분되지 않고 조화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정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시간 배분 잘못해서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부연할 수 있으면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